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캐나다 조종사가 알려주는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최신 버전이고요. 그리고 저는 베가본드송 채널을 운영하는 조셉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예전에 많은 질문이 와갔던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30대, 40대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점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껴도 되고요. 해외 영주권이 없다면 캐나다에 오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대도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목차 5가지를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조종사가 되기로 결정한 순간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종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종사가 되기 위한 교육,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비행학교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가지는 게 좋은지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라인 조종사가 되기 위한 길, 이거는 여러 명의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조종사가 되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셨다면 조종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조종사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겠죠. 자, 첫 번째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매년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고요. 그래서 과격한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다치거나 하면은 메디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멀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및 시험.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심 테스트를 한번 보고, 저희 같은 코퍼레이트 젯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전용기 조종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그리고 이직이 잦기 때문에 뭐 한번 들어가고 이제 에어라인 들어가면 이직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이직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에 대한 시험을 또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 높은 연봉 및 정년이 보장되고요. 연봉은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리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력이 많아질수록 더 우대되기 때문에 정년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메디컬을 유지한다는 가정하겠죠. 경력이 많아질수록 우대를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이직을 가능하고 또 여행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에서 비행을 하고 에어버스나 나중에 보잉 같은 거에 경력을 쌓게 되면 캐나다에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도 됩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되기 위한 역량은 3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3가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영어 실력이에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영어 실력 및 면접 때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거주 능력이에요. 한국에서 계속 비행을 하실 거 아니면은 한국인이 없는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난 어디에 가서 살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 분야에 진심이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열정 및 항공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런 견장, 이런 유니폼이 멋있어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약간의 이런 힘들거나 지친 일이 생기면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열정과 그 항공 분야에 대한 호기심,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럼 한국에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골라야 됩니다. 자, 나라를 5군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좋은 곳이긴 해요. 양질의 비행교육 및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요. 미국이 영주권이 있으신 분이라면 미국으로 무조건 가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받기가 매우 수월해요. 하지만 낮은 연봉 때문에 이제 캐나다를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영주권을 받기 수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캐나다를 추천합니다. 자, 호주 같은 경우는 거기 다니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비행 여건은 굉장히 좋아요. 날씨도 좋고 비행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기간도 많은데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게 또 문제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비행 여건인데 취업에 어려움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야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어렵죠. 한국이 사실 베스트긴 해요. 한국인으로서는. 하지만 취업문은 굉장히 좁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를 골랐다. 자, 저희는 이제 당연히 캐나다의 입장으로 봤으니까 캐나다에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 주를 골라야겠죠. 자, 주를 고를 때 첫 번째, 대도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사실상 영주권이 없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긴 한데, 대도시는 피하시는 게 좋은 게 원어민들하고 경쟁을 직접 붙었을 때 같은 비슷한 경력이면 당연히 원어민을 채용하겠죠. 이거는 사실 인종차별이나 그런 디스크리미네이션 자체가 그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연히 원어민들을 당연히 먼저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도시는 원어민들도 꺼려하기 때문에 대도시가 아니고 소도시는 원어민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뭐 예를 들자면 마니토바나 사스카추안 같은 그런 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하기에는. 물론 뭐 추운 걸 떠나서 이제 무조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을 꼽자면 마니토바랑 사스카추안을 추천합니다. 북쪽 원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행을 하고 그리고 작은 항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마니토바나 사스카추안을 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 가기로 결심했었으면 이제 한국에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메디컬 패스 해야 돼요. 자, 캐나다에서는 주로 뇌 또는 심장 질환에 가장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런 큰 질환이 없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큰 병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할 때 쓸데없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뭐 크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작년에, 재작년이나 작년에 뭐 넘어져서 뇌진탕 뭐 진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메디컬을 1년, 2년 늦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아픈 게 없다 이러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뭐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그냥 추천해드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리 예습을 하고 싶다면은 항공법, 기상학, 내비게이션, 제너럴 너리지 이 네 가지 영역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책은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행학교 고를 때 유명한 학교를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뭐 이름 없고 썩은 곳을 가는 건 좀 별로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명한 학교를 꼭 가야 되면 내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가 늦춰지기 때문에 더 늦게 끝나고 더 어려운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 DLI라고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이라고 이거에 등록된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되고 가격은 대략 한 7만 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은 1.5년에서 한 2년 정도 넉넉히 2년 잡으셔야 돼요. 졸업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캐나다에 오셨다. 자, 그러면은 졸업시까지 어떤 자격증을 따는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튜던트 파일럿 그 자격인데 처음 비행학교를 등록 시에 봤는데 첫 솔로가 첫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교관이 좀 복불복이에요. 교관을 좀 잘 만나셔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불가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PPL 같은 경우에는 Private Pilot License라고 첫 조종사 자격증이에요. 자, 무보수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플라이 테스트랑 리드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격증은 CPL, Commercial Pilot License인데 이거는 두 번째 조종사 자격증으로 돈을 받고 보수를 받고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역시 플라이 테스트랑 리튼 테스트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멀티 엔진이라고 엔진 2개짜리 항공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 이거는 플라이 테스트만 있어요. 리튼 테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I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strument Rating이라고 계기 비행 자격인데 이거는 플라이 테스트랑 리튼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PL, CPL, 멀티, IFR을 따시면 졸업이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냥 비행학교를 대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뭐 ATPL 인티그레이티드나 이런 데는 이제 다른 내용이 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졸업 이후에 추가적인 필수 자격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에어라인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토탈 250시간이 되면 칠 수 있는 리튼 테스트인데 이거는 IATRA, Intermediate Airline Transport Rating이라고 투크루의 비행기에 부기장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캐나다에서는 그 투크루 비행기에 부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시간이 되면 꼭 한번 체크하고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ATPL, 이거는 제일 정말 마지막 자격증인데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라고 민간 항공기의 기장이 될 수 있는 최종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튼 테스트만 2개 보는데 세론, 세무라라고 2가지 시험을 치는데 굉장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기간을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 ATPL 관련된 거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이지만 필수는 아닌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를 따면 뭐 저는 이제 따긴 땄는데 필수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인스트럭터 레이팅, 비행 교관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처음에 자격증을 딱 따는 순간 클래스 4로 시작해요. 클래스 4, 클래스 3, 2, 1 이렇게 4등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 다루도록 하고요. 아에로바틱 인스트럭터 레이팅이라고 고개 비행의 이렇게 자격증인데 뭐 뒤집어 엎고 이런 뭐 롤 같은 걸 하는 건데 주로 취미 활동이나 공군 생도들을 가르치는 비행 교관이 따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이거는 전혀 필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Cplane Rating, 저도 따는 자격증인데 7시간만 비행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약 한 200만원 정도 드는데 하지만 일반 Cplane 회사에 채용이 되려면 50시간 정도는 있어야지 어느 정도 채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레이팅 자격증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50시간을 타임 빌딩을 하면 1000만원이고 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비행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면 진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 4번째 파트로 다루고 싶은데 자, 비행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거는 비행교관입니다. 자, 비행교관은 비행학교 졸업 후 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고 평생 커리어로도 가능하고 클래스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진급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작은 세스나를 계속 몰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파일럿 인는 웨이팅이라고 중소형 항공사에 부기장 자리가 날 때까지 램프나 오피스 잡을 하면서 대기하는 거예요. 단점으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도 미지수고, 비행시험이 만약 떨어지게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1년을 다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실 떨어지고 나면은 부기장이 되기는 좀 힘들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시플레인 파일럿, 시즌 잡인데 4월에서 9월까지 한 6개월 정도 하는 시즌 잡이고, 수상기 조종사라 불립니다. 수상기 조종사는 주로 온타리오, 마니토바, 사스카투안, 그리고 북쪽에 있는 곳에 주로 이제 위치하는데, 50시간이 안 되면 덕핸드라고 파일럿 인 웨이팅처럼 시작을 하는 게 또 있어요. 에어라인으로 가는 직행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없는 편이긴 해요. 근데 타임 빌딩 하기에는 나쁘지 않으니까 고려해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서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베이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대표적으로는 파이프라인 파일럿이라고 파이프라인을 따라 이제 비행하면서 이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는 그런 파일럿이 있고, 에어리얼 포토그래피라고 말 그대로 항공 사진을 찍는, 그러니까 본인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장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비행만 하면 돼요. 정해진 그 장소에 비행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진을 찍는 그런 에어리얼 포토그래피가 있습니다. 또 호수나 아니면 배의 뭐 카운팅 등등 이제 뭐 요청에 따라 다양한 설베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또 나중에 추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카이다이빙 파일럿이 또 있는데, 스카이다이버들을 태워주고 기본급 플러스 건당 보너스를 받으면서 이 시간을 채운 잡인데, 이거는 진짜 인맥이 좀 있어야지 되는 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너 토우잉은 광고 배너를 달고 낮게 시내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해주는 잡인데, 이거는 정말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디텍션 파일럿, 여름 시즌에 산불 시즌 동안 불나는 곳을 패트롤하고, 그리고 불나는 곳이 이제 어떤지 보고를 하는 조종사의 뭐 설베이 같은 일종인데, 대표적인 회사는 맥 에어로 캐나다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미국계 회사인데, 그 여름 시즌 되면은 활발하게 채용을 하니까 졸업하신 분들 여기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채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에어라인 조종사가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볼게요. 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저는 비행 교관을 했어요. 학교 졸업 후에 클래스 2까지 하면서 대략 한 800시간 정도를 채웠고요. 그리고 시플레인 파일럿도 같이 하면서 교관을 하면서 수상기 50시간을 채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00시간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수상기로 설베이 잡을 구해 파트타임으로 총 350시간 정도를 시플레인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 이제 1400시간 정도를 채워 메데박 파일럿이라고 에어 앰뷸런스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온타리오 북쪽에 있는 오렌지라는 메데박 회사의 조종사로 근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프라이빗 젯 파일럿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전용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고 약 한 1년 정도 뒤에 에어라인으로 한번 이직을 한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퀘벡의 에이모시라고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역시 졸업 후에 비행 교관을 하셨고, 비행학교 졸업 후 비행 교관을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수상기로 전향하여 한 시즌 동안 600시간을 채우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퀘벡 북쪽의 프롭 에어라고 불리는 비치크래프트 1900 부기장으로 1년 근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에어라인, 에어 트랜스의 부기장으로 근무 중이십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퀘벡과예요. 자, 그리고 퀘벡의 비모 씨는 한국 분이신데 그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그 인터뷰를 한번 따볼게요. 자, 졸업 후에 이분은 램프 잡을 했어요. 비행학교 졸업 후에 램프에서 2년 동안 이제 고생하시고 몬트리올 소형항공사에 취업을 하시고 램프하다가 이제 부기장으로 취업을 했죠. 그리고 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재즈의 에어 캐나다 재즈에서 부기장으로 행복하게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타리오의 이제 또 에이모 씨는 졸업 후에 파이프라인 설베이 파일럿으로 근무를 했는데, 비행학교 졸업 후에 친구가 근무하는 석유 파이프라인 설베이 조종사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했어요. 온타리오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타리오 북쪽에 있는 메데박 회사에 다시 또 700시간쯤에 오렌지에 취업을 해가지고 타임 빌딩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도 올해 안에 리저널 에어라인으로 입사한다고 이제 하더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매진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후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는 회사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거는 진짜 회사들 이름을 다 정리해드릴게요. 250시간, 500시간 이렇게. 그리고 비행학교를 또 제가 몇 군데를 직접 가서 한번 이제 뭐 인터뷰도 해보고 이제 찾아보고 난 다음에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캐나다 중소형 항공사 및 대형 항공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라인 가기까지의 세부적인 여정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예시를 한번 드려드리고요. 다양한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등 한국에 계시는 분,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열심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